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출근길 체감온도가 영하 15도를 기록하는 등 전국에 다시 매서운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중북부 지방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아침은 서울 기온이 영하 14도,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보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일주일 동안 몰아친 북극 한파로 사망자가 8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눈이 쌓여 집에 갇히거나 전기 공급이 끊겨 고통받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 주말에도 영하 30도 이하의 강추위가 몰아쳐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 각 분야 전문가들이 올해 인류의 최대 위협으로 기후변화를 꼽았습니다. 지난해 여름 북반구가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 올해도 엘니뇨가 기승을 부리며 온난화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예상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슈퍼박테리아의 원인이 되는 항생제를 쓰지 않고도 피부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산업 현장의 촉매 물질을 이용해 염증 유발 단백질을 제거하고 회복 속도를 앞당기는 원리인데 인체에 영향이 없어 몸속 염증 치료를 위한 먹는 치료제 개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먼저 날씨 소식입니다. 중북부 지방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매서운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대관령 기온이 영하 11.5도까지 떨어진 것을 비롯해 철원 영하 10.1도, 서울도 영하 8.7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출근길 서울 체감온도는 영하 15도에 머물렀습니다. 기상청은 북극발 한기가 밀려오며 강추위가 찾아왔고 내일 아침은 서울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내려가며 한파가 절정을 이루겠다고 전망했습니다.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는 금요일까지 이어진 뒤 주말부터 점차 누그러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파 속에 내일까지 서해안에는 최고 20cm, 제주 산간에는 최고 30cm의 폭설이 내릴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일주일간 미국에서 북극 한파가 몰아닥치면서 사망자가 8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하 34도 강추위까지 예보된 가운데 쌓인 눈 탓에 자택에 갇히는 경우도 속출했습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개 주인이 얼음 구덩이에 빠지자 구조대가 다급히 반려견을 부릅니다. 구명 밧줄을 개 목에 걸고 함께 구조에 나선 겁니다. 1m 가까이 쌓인 눈에 제설차도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합니다. Yeah, I've been out 3 days with no sleep. 폭설이 자동차는 물론 집까지 집어삼키면서 주민들이 집에 갇히는 경우가 속출했기 때문입니다. It's everywhere. People were blocked in. CBS 방송은 미국 전역에서 최근 일주일간 추위 관련 사망자가 83명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대부분 눈길 교통사고, 저체온증 등으로 숨진 경우입니다. 테네시주 보건부는 날씨 관련 사망자가 19명이라고 밝혔고 4만 5천 명의 전기 공급이 끊긴 오레건에서는 16명이 추위로 숨졌습니다. We wanted to make sure that everybody was safe and the snow kept coming. 북동부 중서부 폭설에 이어 주말 미국 전역 혹한으로 수천만 명이 고통을 겪는 상황. 주말 동부 지역은 영하 30도 이하로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온화한 플로리다 북부까지 한파 경보가 발효될 전망에서 피해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세계 각계 전문가들이 인공지능보다 기후변화를 올해 인류의 최대 위협으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이 펴낸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를 보면 전 세계 전문가 1,490명을 대상으로 34가지 글로벌 리스크 중에 복수로 선택하게 했더니 66%가 극한의 날씨를 골랐습니다. AI가 생성한 가짜 정보와 사회적 정치적 대립은 각각 53%와 46%로 2위와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 생계비 위기와 사이버 불안을 지목한 응답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응답자의 3분의 2가 날씨를 위험 요인으로 보는 것은 지난해 여름 북반구가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더웠던 것으로 나타난 점과 관련이 깊습니다. 올해도 지구온난화를 가속하는 엘니뇨가 5월까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찬 기운이 들어올세라 옷깃을 단단히 여미고 목도리를 친친 감아도 어깨는 자꾸만 움츠러듭니다.
날씨가 추워져 갖고요. 국물 찾는 사람이 많아졌네요. 손이 꽁꽁꽁꽁 발이 꽁꽁꽁꽁 겨울바람 때문에 한겨울 추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뚝 떨어진 기온에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시민들의 어깨는 잔뜩 움츠러들었습니다. 겨울철 별미였던 이 무고구마의 감칠맛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줬습니다. 군고구마 사세요. 군고구마 따끈따끈한 군고구마 사세요. 잘 익었습니다. 아주 혼을 넣어서 구웠기 때문에 추운 몸과 마음을 녹이는 데는 역시 따뜻한 국물이 최고. 잠시 온몸을 녹이기 위해 포장마차로 몰려들었습니다. 모락모락 피어나는 김이 더욱 정겹습니다. 가판대에 먹음직스러운 붕어빵이 어깨동무하듯 놓여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생산 라인이 쉼없이 돌아가고 있는 한 연탄 공장입니다. 직원들이 쏟아져 나오는 연탄을 트럭에 옮겨 싣느라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계속된 경기 불안과 기름값 인상으로 연탄이 서민들에게 다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참 많이 나갔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좀 더 나갑니다. 그러니까 뭐 일하는 기분이 더 좋네요. 자고나면 오르는 기름값 때문에 연탄을 사용하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연탄 업계가 모처럼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더욱 강해진 동장군의 기세. 영하로 순주가 떨어져 오랜만에 겨울다운 추위에 떨겠습니다. 해조류는 광합성으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미국 나사가 전남 완도의 친환경 해조류 양식의 우수성을 알린 데 이어 미국 정부도 양식 기술을 배우기 위해 완도 바다를 찾았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청정바다에 시원하게 펼쳐진 양식장.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해조류의 고장 완도 앞바다를 둘러봅니다. 밧줄을 잡아당기자 바닷속에 잠겨있던 미역다발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국과 미국의 공동 연구 개발 사업인 먼바다 해조류 양식 기술 시스템 구축을 위해 방문한 겁니다. U.S. government agency. We believe the collaborations, our international partnerships are very important. We think there's an opportunity to share our expertise, but also learn from all of you here how we can work together to also process the seaweed. 해조류의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은 육상식물보다 50배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후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먼바다에서 해조류 대규모 양식이 가능해지면 탄소 중립 실현과 함께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완도의 해조류 양식장은 이미 미국 항공우주청 나사에서 인공위성 사진을 공개하며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해조류가 미래 식량으로서의 가치,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양식 기술도 세계적으로 공유를 함으로써 이제 탄소 제로화를 빨리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세계가 주목하는 해조류의 본고장 전남 완도가 인류의 미래를 책임질 시험지역 테스트 베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항생제 내성균이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떠오르면서 보건당국이 국내 항생제 내성균 감염 관리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기존 항생제가 듣지 않아 이른바 슈퍼박테리아로 불리는 항생제 내성균인 CRE 감염 실태 조사와 감소 전략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질병청에 따르면 CRE에 감염된 환자는 38,155명으로 지난해보다 25% 늘어 전수 감시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환자의 입원 기간과 의료 비용이 늘어나고 사회 경제적 손실이 커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항생제는 인류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렸다고 할 만큼 필요한 약물이지만 부작용도 큽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항생제가 듣지 않는 슈퍼박테리아가 잇따라 나타나며 감염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이런 항생제 없이도 피부에 난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항생제는 상처의 감염을 막아 치료를 도와주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됩니다. 항생제에 내성이 생기면서 치료 효과가 점점 떨어지기도 하고 아예 약효가 듣지 않는 돌연변이 슈퍼박테리아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슈퍼박테리아 자체가 항생제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감염이 되면 치료 방법이 마땅하겠고, 면역력이 떨어진 노약자나 아니면 중환자들이 감염이 되면 정말 바로 사망에 이르는 것들이 국내 연구진이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항생제 없이도 피부 상처를 치료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기체나 분자를 포획하는 형태의 촉매로 쓰이는 금속 유기 구조체를 이용한 겁니다. 연구팀은 인체에 해를 주지 않는 지르코늄을 기반으로 금속 유기 구조체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피부에 바르면 우리 몸의 상처 회복을 방해하는 활성산소나 면역 단백질 등을 마치 포획하듯 잡아내 염증을 억제하고 치료를 도와줍니다. 실제로 피부에 상처를 낸 뒤에 이 물질을 발랐더니 2주 만에 덧나지 않고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염증을 매개하는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단백질들이 있습니다. 그 단백질들을 이게 적절히 포집해냄으로써 상처가 정상적으로 수복되는 과정을 조금 빨리 회복을 빨리 하게 하는 그런 효과를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 물질은 생체 안정성이 높아 인체에 영향이 없고 모두 분해돼 몸 밖으로 배출되도록 설계됐습니다. 연구팀은 이 물질이 피부와 같은 외부 상처뿐 아니라 몸속에 있는 염증성 질환도 치료할 수 있어 먹는 약으로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올해 연구개발 예산이 33년 만에 15% 가까이 대폭 삭감되면서 연구 중단 사례가 늘어나는 등 연구 현장은 여전히 패닉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누리 연구자들이 받지 못한 연구수당 소송은 줘야 할 돈보다 훨씬 많은 소송 비용을 들여 대법원까지 갔고, 과기정통부 차관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정말 불필요한 낭비를 막고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이고 있는 걸까요? 양회영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키스텝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입니다. 회의비 중 식비 사용에 관한 답변으로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 회의비로 식비 사용은 금지됐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연구계의 카르텔을 강조해왔던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1인당 9만 8천 원짜리 코스 요리만 파는 식당에서 9명이 26만 원을 지출했다고 적었고, 자택 근처 고급 식당에서 한 끼에 수십만 원을 쓴 내역이 확인된 겁니다. 회의 공간이라는 데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회의를 하고 또 그 근처에서 밥을 먹지, 우리 집에 앞에 불러서 회의를 하고 밥을 먹고 이런 경우는 없으니까. 내로남불 같은 상황은 또 있습니다. 달 탐사선 다누리를 개발한 핵심 연구자들이 정당한 연구수당을 달라는 소송에서 1심, 2심 모두 이겼지만 황 의원은 기어이 대법원까지 상고를 했습니다. 줘야 할 연구수당이 모두 1억 300만 원인데 대법원 상고를 위해 김앤장과 계약한 변호사 수임료만 그보다 훨씬 많은 1억 6천여만 원입니다. 이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황 의원의 상부기관인 과기정통부는 대법원 상고에 관해서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소송의 시작에는 과기정통부가 있었습니다. 과기부 달탐사 사업추진위원회가 다누리 개발 기간 중 다누리의 설계 변경이 논의됐던 지난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의 기간을 연구 중단으로 규정하고 관련 시행계획을 바꿔 수당 지급을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예년처럼 달궤도선 다누리 정기적 기능시험이나 구조모형 시험 등 통상적인 연구개발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서도 아닌 말 한마디로 연구개발비 집행을 중지시키고, 그리고 사후에 지나간 기간을 중단이라고 일방적으로 규정했습니다. 33년 만에 R&D 삭감. 당초 증액이었던 초안이 2달 만에 삭감으로 뒤집힌 이유는 연구비 낭비를 막고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연구비 낭비를 어디서 어떻게 막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안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된 연구비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연구원이나 대학원생들을 내보내야 하는 건 물론 소모품인 실험장갑이나 A4 용지 살 돈도 부족하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확보해서 연구비를 짜게 되면 재료비가 너무 많이 삭감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연구원들은 조금 재계약을 이제 좀 못한다든지. 현장에서는 정부가 연구자들에게 카르텔이라는 낙인을 찍었다며 인재들이 이미 떠났거나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삭감된 R&D 예산은 단순히 연구 사업 중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잃게 되는 일이라는 깊은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이처럼 올해 R&D 예산 대폭 삭감으로 연구 현장의 사기가 바닥에 떨어진 가운데 국가 R&D를 주도해야 할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는 새 수장을 찾지 못하는 사태가 잇따라 빚어지고 있습니다. 긴 호흡의 연구를 지원하겠다며 도입한 원장 연임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인데 기관장을 구하는 데 1년 가까이 걸리기도 합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2020년 7월 취임한 키스트 윤석진 원장. 3년의 임기를 거치는 동안 키스트는 기관 평가 최상위 등급인 매우 우수를 유일하게 받아 원장직 연임이 예상됐지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NST 이사회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재선임안이 부결됐습니다. 기관장 연임 자격 요건이 완화된 2021년 이후 출연연 기관장 7명이 우수 이상 등급을 받아 연임 자격을 충족했지만 지난 정부 김장성 생명연 원장을 끝으로 현 정부에선 나머지 6명 모두가 연임이 불발됐습니다. 국가 연구개발의 연속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중장기적 전략으로 추진돼야 되는 연구별 업무 특성 때문에 이제 운영했던 건데 제도의 취지가 사라지고 정치적 개선만이 앞선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후임 기관장을 구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NST는 지난해 7월 키스트 원장 초빙을 진행했지만 후임을 정하지 못해 지난달 또다시 초빙 공고를 냈습니다. 이처럼 기관장 임기를 넘긴 채 후임자를 구하는 곳은 이 밖에도 한국재료연구원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등 모두 3곳입니다. 지난해 새 기관장이 취임한 출연연을 보면 전임자 임기 만료 후 후임자 취임까지 짧게는 2개월, 길게는 1년까지도 걸렸습니다. 매번 후보자는 나타나지만 이사회에서 모두 탈락시키는 현상이 반복되는 겁니다. 후임자 선임이 안 되면 일단 전임 원장이 직무를 이어가게 돼 있지만 언제 새 원장이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굵직한 결정을 하기에는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사람 올 때까지 기존에 있던 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정도지 뭔가 새롭게 이렇게 시작해 보는 건 없거든요. 이미 끝나 있기 때문에 레임덕이라는 게 어떤 조직이든 꼭 오잖아요. 그러니까 침체되는 거죠. 올해 기관장 임기가 만료되는 출연연은 모두 11곳. 이미 기관장 임기를 넘긴 3곳까지 더하면 최악의 경우 출연연 절반 이상이 정상적인 리더십 이항의 문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출연연 기관장을 선임해야 할 NST의 원장 임기도 오는 7월까지여서 출연연 수장 공백 우려는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환자에게 약 대신 애플리케이션을 처방하는 모습 아직은 생소하시죠? 이른바 디지털 치료가 올해부터 시작됐는데요. 앞으로는 만성 질환을 중심으로 디지털 치료 처방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수험 생활을 하면서 불면증이 생긴 이재영 씨는 최근에 병원으로부터 디지털 치료기기 처방을 받았습니다. 잠들고 깬 시간을 기록하고 질문지에 답한 기록을 근거로 불면증 개선 애플리케이션이 인지행동 치료를 돕는 겁니다. 20만 원대의 적지 않은 비용이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을 찾는 번거로움도 줄고 약으로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불면증 치료를 수면제를 통해서 하지 않고 이렇게 앱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게 좀 굉장히 좋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 기록된 환자의 생활 패턴은 병원 차트와 연동돼 다음 방문 진료에도 반영됩니다. 의료용 애플리케이션은 대학병원과 개발사가 협력해 만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상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 허가를 냈습니다. 디지털 치료 처방은 임상연구 때 쓰인 적은 있지만 환자에게 정식으로 적용된 것은 올해 들어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가 처음입니다. 전통적인 치료와 달리 수시로 업데이트할 수 있어서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치료 성능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생활 습관과 관련된 질환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불면증일 수 있는 건데 만성질환의 관리, 또 뭐 조절 이런 쪽으로 많이 사용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불면증 치료를 목적으로 나온 것을 시작으로 치매나 파킨슨병, 금연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치료 기기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치료 관련 세계 시장 규모는 지난 2020년 4조 원대에서 해마다 20%씩 성장해 2030년에는 30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산업 현장의 로봇을 말을 알아듣는 똑똑한 로봇으로 바꿔주는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인간과 로봇이 산업 현장에서 서로 대화하며 작업하는 영화와 같은 일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업대로 이동. 작업 장소로 이동합니다. 연구원의 말을 알아듣는 로봇이 움직입니다. 작업 시작. 물체 짓기를 시작합니다. 이어 부품을 작업대로 옮기며 조립을 시작합니다.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명령을 수행하는 겁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특수한 인공지능을 일반 로켓에 장착하자 똑똑한 로봇으로 바뀝니다. 로봇에 친숙하지 않은 작업자분들도 로봇을 손쉽게 활용이 가능해질 수 있고 제조업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시는 음성뿐 아니라 문자로도 가능한데 전문가 없이 일반인의 언어로 작업 과정을 상황에 따라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이 가상 공간에서 현장에 맞는 최적의 작업 순서와 동작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작업자의 명령을 이해하고 로봇이 작업을 해야 되는 순서를 생성하고 이제 실제 실행까지 하는 자동화 기술을 개발했고요. 실제 제조 공정에 적용하는 것은 최초라고. 말 알아듣는 로봇을 쉽게 구현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은 현재 청주의 전자부품 공장에서 실증 작업을 거치고 있습니다. 유효성이 확인되면 인간과 로봇이 협업을 하는 영화와 같은 일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YTN 김진두입니다. 렌터카 업체에 고객이 직접 가지 않고 차를 빌리려면 렌터카 직원이 차를 운전해서 배달해줘야 합니다. 운전기사가 왔다 갔다 해야 하니까 비용도 그만큼 비싸지기 마련이겠죠. 그런데 미국에서 렌터카를 원격 운전으로 사용자에게 배달해주는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스마트폰 지도에 자신이 있는 곳을 누르자 차가 한 대 다가와 섭니다. 렌터카를 빌린 건데 차를 가져온 운전자가 없습니다. 원격 운전자 텔레드라이버가 원격 운전센터에서 차를 운전한 겁니다. 차 주변을 실시간 화면으로 보고 주변 소음까지 들으면서 운전하기 때문에 자율주행과는 다릅니다. Come in the car and be like, oh wait, there's actually someone did this instead of actually just assuming it's autonomous. But driving it itself, it's like there's really no difference. It's just like driving any regular car. 근처에 차 있는 곳을 찾아가야 하는 다른 차량 공유 서비스보다 편합니다. 요금도 1분에 400원, 30분에 12,000원 정도로 우버 택시 호출에 타는 비용보다 훨씬 쌉니다. 서비스가 시작된 곳은 네바다 대학교와 라스베이거스 시내 예술지구 등 독일 베를린에 본사를 둔 이 업체는 미국에서 먼저 상용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실제 사람이 운전대를 잡지 않은 차량이 도로를 통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이 먼저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So we see this as a complementary technology to AV. So we wouldn't say that it's a substitute. It's actually a very different use case. We're delivering you a car, not driving around in a car. 업계에선 지난해 24시간 상용 서비스를 시작한 자율주행 로봇택시와의 경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로봇택시가 크고 작은 사고를 내면서 안전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원격 운전이 이에 대한 해답이 될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섭니다. 이런 기대를 반영하듯 이 업체는 스웨덴과 미국, 프랑스의 투자사로부터 1억 1천만 달러, 우리 돈 약 1,480여억 원의 자금을 유치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연구비 낭비를 막고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33년 만에 단행된 연구개발 예산 삭감. 그러나 구체적인 기준과 대안도 없이 갑작스레 예산부터 줄이면서 연구 현장은 침체 분위기가 극에 달했다는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귀하게 쓰여야 한다는 명제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이름도 없이 묵묵히 일하는 연구자들이 잠재 범죄자로 취급되고 갑자기 끊긴 예산으로 중요한 연구 활동에 파행을 겪는 안타까운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며 하루빨리 정상화돼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